며칠 뒤 나는 내 아파트에서 우편 번호상으로 바로 다음 지역인 소호에 사는 친구 한 명에게 소식 한 가지를 전해주어야 했다. 나는 전화기를 향해 손을 뻗었고 그러다 멈췄다. 내 손은 수화기 위를 맴돌았다. 난 친구에게 말을 하고 싶진 않았다. 친구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도, 나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그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기는 했다. 문득 편지를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소식이 어떻게 내 손에 들어왔는지, 그것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종이 위에서 내 친구에게 말하고 싶었다. 내가 편지를 쓰고 있는 방의 조명을, 내가 집에 왔을 때 느껴지던 공기를, 엘리베이터에서 방금 나눈 대화를 묘사하고 싶었다. 한마디로 나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 전달을 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 순간을 자세히 설명하고 형태를 부여하고 형식을 만들고 싶었다. 그러면 내 친구가 듣게 될 소식은 달라질 것이고, 전화가 아니라 편지를 통해 전해질 것이고, 메모가 아니라 한 편의 시로부터 얻어지는 종류의 정보가 될 것이었다. 그것은 내가 친구에게 나와 이어진 일부로서 주고 싶었던 한 조각의 친밀함이었다. 그 충동은 컴퓨터 앞에 앉자마자 산산이 부서지기 시작했다. 그날은 긴 하루였다. 난 피곤했다. 그리고 2시간 후에는 다시 외출해야 했다. 이걸 쓸 만큼 시간이 충분할까? 나는 편지에 쓸 문장들이 있는지 내 뇌의 도랑 안쪽을 조사해 보았다. 도랑은 빽빽하고 좁게 느껴졌다. 편지라는 걸 써본 게 너무 오래전이었다. 어쩌면 내일 아침에는 쓸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러자 그 소식이 내 친구에게 이틀 내에 전해져야 한다는 게 기억났다. 내가 편지를 쓰면 친구는 모레나 되어야 받아볼 텐데, 그러면 다음 소식은 일주일이 지나서야 듣게 될지도 몰랐다. 우편물 배달에는 의지할 수가 없었다. 아이키 뭐람, 한번 해보자. 나는 생각했다. 그리고 컴퓨터를 켰다. 그런데 맙소사, 너무 피곤했다. 나는 컴퓨터를 끄고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자기야, 친구가 받았다. 긴장을 풀어주는 진동이 전화선 너머에서 흘러왔다. 나는 친구가 알아야 할 것을 말해주었다. 그러고는 전화하는 대신에 편지를 쓰고 싶었다고 그에게 말했다. 정말 그래. 친구는 웃고는 내가 처해있던 곤란한 입장에 곧바로 공감했다. 친구도 종종 그런 상황에 처하곤 했던 것이다. 우리는 그 문제에 어떤 심리들이 얽혀있는지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문장 조각들로 이야기했다. 친구와 이야기하는 동안 나는 생기를 되찾아 상쾌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지만 10분 뒤에는 전화를 걸기 전과 마찬가지로 피곤한 상태가 되어 전화를 끊었다. 피곤한 것 이상이었다. 어째선지 패배감이 들었다. 그 조명, 그 공기, 그 소식, 그리고 그 엘리베이터에서의 그 만남. 그 사이의 연결이 내게서 상실되어 있었다. 이제 그 연결을 만들 수는 없을 것이었다. 그 상실 속에 중요한 무언가가 갇혀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책상 앞에 앉아 전화기를 노려보았다. 전화도, 그 전화로 방금 나눈 대화도 싫지 않았지만 전화를 걸라는 명령에 내가 굴복했다는 사실이 혐오스러웠다. 그것은 꼭 해야 했던 일도 내가 원한 일도 전혀 아니었다. 그 순간 삶이라는 것이 더욱 보잘것없게 느껴졌다. 나는 나 자신과 논쟁을 하기 시작했다. 좋아. 그러니까 너는 종이 위에 이야기하는 대신에 전화로 이야기했어. 반응을 글로 써서 정리하는 것은 어렵고 언제나 추가로 노력이 들어가는 일이야. 하지만 어쨌든 사람들과 연결되긴 하잖아. 넌 항상 전화를 걸어. 맙소사. 그걸로 충분하지 않니? 나는 나 자신에게 대답했다. 아니,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 정보를 전달하는 것과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달라.
비교할 수는 있지만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체할 수는 없어. 그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는 건 일과 사랑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어느 쪽을 골라도 인생을 절반밖에 살 수 없는 거지. 그 순간 나는 편지와 전화의 문제에서 무엇이 위태로워지고 있는지를 깨달았다. 전화로 이루어지는 대화는 본질적으로 반응일 뿐 반영이 아니다. 그 주된 장점은 직접성이다. 그 직접성은 누군가와 빠르게 함께 있을 수 있게 해주며 즉각적인 자극을 전달한다. 자극은 카타르시스를 주고 카타르시스는 불안을 뒤로 밀어내며 그 빈 공간으로 전기의 순환에서 생겨나는 종류의 생각이 흘러들어간다. 반면 고독에 몰두한 채 쓰는 편지는 신뢰의 행위다. 인간다움이라는 것이 있다고. 세계와 자아는 안쪽에서부터 만들어진다고. 외로움은 얻으려고 애쓸 만한 것이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고 가정하는 행위다. 편지를 쓰는 일은 내가 상상해낸 다른 사람의 존재 앞에서 나의 생각들에 혼자 몰두하는 일이다. 나는 상상 속에서 나 자신의 이야기 상대가 된다. 나는 텅 빈 방을 가득 채운다. 혼자서 그 침묵 속으로 스며든다. 이 모든 것은 70년 전 우리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기 위해 한밤중에 자리에 앉았을 때 레빈슨 씨 역시 했던 일이다. 레빈슨 씨는 방심한 채 이루어지는 대화의 즐거움을, 힐링을 추구하는 문화가 주는 그 비범한 선물을 알지 못했다. 한밤중에 혼자서 펜과 잉크 그리고 종이를 지닌 채 그는 그저 형태를 갖춘 문장이 주는 즐거움만을 얻었다. 그 즐거움은 말로 하는 대화가 데려갈 수 없는 곳으로 그를 데려갔다. 그로 하여금 자신 안에 있는 편지가 아니었으면 갈 길이 없었을 장소들에 비집고 들어가야 했다. 그 편지들은 세상을 이해하고 자신의 혼돈을 꿰뚫어 보며 쓰는 것으로부터 자신이 무엇을 느끼는지 알아내고자 한 갈망의 기록이다. 다른 종류의 내적인 추구다. 다시 말해 지도에 없는 공간으로의 여행이다. 정보의 전달이란 표면을 건드려 보기 위해 일련의 연결 신호들을 발신하는 일이다. 반면 이야기하기란 황무지 한가운데 한 줄기에 길을 내는 일이다. 삶에는 둘 다 필요하다. 둘 중 어느 하나만으로는 경험이 부족해진다.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체하는 데에는 반드시 커다란 대가가 따른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두 가지를 모두 갖는 것은 비경제적이며 둘 중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말하는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 같다. 카페 문화가 번창할 때 말하기는 유연한 지성을 공유하는 행위가 되며 그 지성은 대화하고픈 욕구를 더욱 커지게 한다. 그럴 때 적절한 문장을 만드는 사람은 좋은 문장을 만들게 되고 좋은 문장을 만드는 사람은 탁월한 문장을 만드는 사람은 비범한 문장을 만들게 된다. 온 세상 사람들이 편지를 쓰는 시대에는 내면의 고요함에 다가가고 1시간 동안의 일을 말하고 이야기하는 내면의 삶을 계속 살아있도록 유지하는 일이 어렵지 않다. 그럴 때 자신의 생각에 혼자 몰두하는 일은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실천이 된다. 인간으로 남아있으려는 그 분투는 카페들이 텅 비는 때, 우편물 배달만 믿을 수 없게 되는 때 심사숙고하는 행위로 변한다. 나는 편지 보내는 일을 감행해보고 싶었지만 그 마음이 그렇게 절실하지는 않았다. 이야기를 하고픈 충동을 잃는 일은 힘들었지만 감수할 만한 고통이었다. 감수할 만한 고통이었기에 나는 그것을 감수하며 살고 있다. 그것을 감수하며 살기에 나는 나도 모르게 속해 있는 세계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나와 그 이스라엘 기자가 그렇다. 1937년 작가 에드먼드 윌슨은 신 루이스 보건에게 작업으로 돌아옴으로써 신경쇠약에서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충고하는 편지를 썼다. 우리는 삶을, 사회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우리 눈에 들어오는 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윌슨은 이렇게 썼다.
우리가 진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우리가 쓴 작품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성과 상상력과 손으로 니체가 말한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숙고를 거쳐 해낸 작업들이 결국에는 세상을 다시 만들어냅니다. 그와는 반대로 작업을 하지 않는 일, 심사숙고를 회피하는 일 역시 세상을 만들어내는 일이다. 편지를 쓰고자 하는 욕구가 내 안에서 유산될 때마다 나는 내가 비난하는 세상을 만들어낸다. 이야기를 하고픈 충동을 표류시킨다. 소음이 세상에 만연하게 내버려 둔다. 편지 쓰기가 고귀한 일인 게 아니다. 자신을 온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남아있는 것이야말로 고귀한 일이다.